10월의 마지막 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매주 개봉되는 영화들을 보면은요, 흔히 블록버스터 대작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흥행 규모가 예상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만나야 하는 작은 영화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후자에 속하는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고 관객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야말로 훨씬 더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원앙소리나 통파리 같은 작품이 그랬었는데요. 올해만 해도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그리고 방가 같은 작품들이 관객의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기대를 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시 관객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화의 외적인 흥행 법칙이 아니라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내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요즘인데요.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소개해드릴 작품들 중에서도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시네마 천국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을 수 없는을 만든 권칠인 감독입니다. 영화 싱글즈, 뜨거운 것이 좋아해서 여자들의 속내를 솔직하면서도 유쾌하게 표현했던 권칠인 감독. 나가면 어디서 사니? 그가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이란 영화를 가지고 관객들 앞에 섰다. 동민이가 밖에서 뭐 하는지 생각해봤어요? 짜릿한 멜로 영화로 돌아온 권칠인 감독. 지금부터 관객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항상 매 작품 그런데 과연 뭐 통하였느냐? 뭐 이런 느낌. 과연 이 영화가 얼마나 이걸 보시는 분들과 교감을 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뭐 궁금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를 하죠. 영화를 기획을 할 때 남들이랑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성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 주로 남성 위주의 영화에 보조자 역할을 했고 조연 같은 개념. 그래서 찾다 보니까 뭔가 다른 쪽들과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네요. 결혼한 여성은 자유롭게 사는 싱글녀를 부러워하고 직장인 여성은 남편 잘 만나 호강하기를 꿈꾼다. 나도 너처럼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갈까? 영화 참을 수 없는은 이 시대 여성들의 꿈꾸는 두 가지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미 전작을 통해 여성들의 고민을 탁월한 연출력으로 담아냈던 권칠인 감독.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영화다. 뭐 소재랄까 주제랄까 하는 부분이 워낙 달라가지고요. 뭐 비슷한 얘기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그 보편적인 뭐 주인공 관객분들이 보실 때 동해 씨가 쉬운 이런 캐릭터를 잡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차별화를 둘지를 좀 고민을 하죠. 근데 뭐 결과로 보면 매번 영화가 좀 다르게 아마 느껴질 수 있는 게 결국 배우가 다르고 얘기가 다 다른 얘기들일 겁니다, 아마. 가슴이 다 찢어질 것 같아. 야, 때 나온다. 동미야, 목욕 가자. 여자들에게는 남성성을 좀 부여한달까? 남자에게는 여성성을 부여한달까? 제 영화 속의 여자들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에 시달리는데 사실 그 여성성의 좀 어떤 과감한 정형화된 것을 좀 깨는 방식이 일상 속에서 그나마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쪽이라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실 속에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욕설을 입에 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영화의 여자 주인공들은 욕을 좀 스스럼 없이 하죠. 아유 새끼야, 방금 김난주야 죽겠는데 너는. 보시는 분들은 그게 또 좀 일종의 대리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야, 저번에 내가 미안했다. 감독이 돼갖고 자기 작가 하나 제대로 못 챙겨주고. 전 작품 뜨거운 것이 좋았대 장항준 감독 역할이 데뷔를 못하고 있는 되게 나이 든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에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그때가 이제 계기가 됐고요. 이번 저희 제작 환경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그리고 또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만큼 착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 잠깐만. 이제 내가 미안합니다. 응? 내가 거짓말을 하고 말했네. 응?
어떤 시점의 느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한 시점을 택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한수연, 김홍수 씨 얘기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설명하는 쪽보다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 사랑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천천히 스며들듯이 이루어지는 사랑도 있는 반면에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든가 어떤 예감 같은 사랑 뭐 이런 것 그런 식의 표현으로다가 저는 차별을 둘을 구분해서 표현을 했어요. 아저씨 그거 비싼 거예요. 내 조심해. 아 그럼 거기다 그때 깜짝이야. 추자연 씨 같은 경우 보면 거의 그냥 망가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감해요. 그래서 뭐 쌩얼 같은 경우를 드러낸달까 가꾸지 않은 모습 같은 것들. 걔네들이 사천 밑으로는 절대로 합의 안 해준다네. 근데 나 어떡해. 나 나가면 어디서 사니? 나는 추자연이 아니라 이 지은이라는 인물이야 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한 가지 얘가 그 유치장에서 화장실을 따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장에 있는 간이 변기에서 소변을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추자연 씨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억 안 나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감독이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예쁘죠. 고맙죠. 뭐 그 노골적인 묘사랄까 이런 쪽보다는요. 좀 더 톡 까놓고 어른들의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암만 해도 어떤 뭐 전체 관람과 12세 이상 관람과 15세 이상 관람 무엇인가에 금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넘지 못할 선들이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의 좀 강박처럼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 추자연 씨와 정찬 씨가 술집에서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서로의 깊은 속내를 이렇게 토로 내지는 넋두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되게 긴 씬이에요. 시나리오 쓸 때 이거 너무 길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또 촬영할 때도 술집에서 그냥 테이블 앞에 놓고 둘이 마주 앉아서 술 먹고 얘기하는 장면이니까 되게 지루하겠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편집을 하고 보니까 울컥해져요. 근데 한 90쯤 돼가지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 살았나?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렸을 때 단칸방인 거예요. 저희 예산 SF 영화 불청객을 아십니까? 분명 올해 개봉된 신작인데도 영화는 희한하게도 그 옛날 비디오 테이프에서 흔히 보았던 캠페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영문모를 헌정 자막이 뜨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요즘 들어 매일매일 체력이 약해지는 것 같다. 꿈에서 시달리다가 깨어난 고시생 진식. 이 집에는 나 말고도 대책 없는 취업준비생 둘이 살고 있다. 이 자취집에는 진식을 비롯해서 3명의 취업준비생 혹은 보기에 따라선 백수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들 앞으로 기괴한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I am the point man of the galaxy's longest bank of life, and I manage all points. 스스로를 포인트맨이라 칭하는 이 괴물의 등장으로 이들의 평온한 삶은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황당무계하고도 기발한 SF 영화 불청객을 소개합니다. 이응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불청객은 일단 이야기 자체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컴퓨터 그래픽도 지나치게 저렴하고 또한 배우들의 연기도 어색하게 느껴지죠. 정말이지 이 영화를 처음 극장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괴작입니다. 이응일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취방 친구들을 동원해서 제작비라고 해봤자 모두 500만 원을 들여서 영화를 찍었고요. 후반 작업까지 합쳐서 모두 2천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영화 한 편을 만든
그야말로 초저예산 영화라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SF 영화에는 기존의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잠재력이 주는 신선한 자극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중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기묘한 유머 센스도 담겨 있고요. 또한 보기하고 달리 의외로 촬영 감각과 편집 감각이 대단히 기본기가 탄탄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이런 100마디 말보다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면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오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 영화를 만들고 나서 촬영이 완성된 후 3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개봉하게 된 특별한 영화 불청객의 내용을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진식을 비롯한 세 남자가 사는 자취방에 어느 날 정체불명의 이상한 소포가 배달이 됩니다. 궁금한 마음에 소포를 뜯어보는 응일. 그 안에는 그들의 흑백 사진 여러 장, 그리고 알 수 없는 삼각형의 물체가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이거 뭐야? 잠시 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취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괴물이 나타난 것이죠. I inform you the contract between you and the Federal Galaxy Lonista Bank of Life has been established. Who are you? As a matter of fact, I'm an horrible master of this galaxy. 우주의 지배자로 자처하는 흉한 모습의 포인트맨은 이 자취방에서 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오래 있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죠? 아저씨, 아저씨, get out, get out. 제안을 무시하자 화가 난 포인트맨은 응이를 공격하고 이어서 그들을 집과 함께 통째로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안 돼! 안 돼! SF 영화 불청객에는 여러 특수 효과들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절대 정교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SF 영화 불청객에서 특수 효과의 퀄리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2천만 원이라는 초저예산 속에서 감독이 특수 효과를 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뒷얘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주로부터 소주병이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을 찍을 때 이런 경우에는 흔히 휴거 글래스라는 특수 유리창을 쓰게 되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사용될 특수 유리창 한 장 값이 15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된 감독이 직접 휴거 글래스를 제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설탕을 녹여가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결국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 설탕값이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말았다고 하죠. 그리고 문제의 포인트맨 분장은 감독이 직접 파랗게 물들인 내복, 그리고 파란 수영모를 착용하고 나서 얼굴까지 파랗게 칠한 뒤에 후반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영모 뒤에 미처 감추지 못한 머리카락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어설픈 흔적마저도 영화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관객들이 낄낄거리면서 즐길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화 불청객에는 코드만 맞는다면 관객들이 정말 좋아하실 수만한 컬트적인 유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불청객의 독특한 유머는 아마추어 배우들인 주인공들의 어색한 연기와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들의 연기력은 심각하게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영화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웃음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황당하지만 기발한 장면도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교신을 보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이들. 그들은 운명적인 거사를 앞두고 미숫가루를 타서 천연덕스럽게 한 사발 쭉 들이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듯 말이죠. 리코더로 연주하는 홍난파의 가곡 봉선화는 교신용으로 설치해놓은 마이크를 타고 우주 공간에 처연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청객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유의적인 요소들이 이른바 88만 원 세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풍자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저 옆방의 대책 없는 백수놈들과 달라. 난 보란듯이 고시에 합격해서 출세하고 성공할 거야.
I know your type very well. You talk shit about successful businessmen and politicians, but never try to become one of them. You're a fucking... 효율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포인트맨의 오만한 발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SF가 사실 가장 정치적인 장르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이들의 자취방처럼 창밖에서 발견된 또 한 채의 건물,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유머러스한 조소가 담겨 있는 대목이죠. If you sell your time, you will earn million roots pi cosine 65 degrees point. Who is he? A very successful businessman, Jack Dawson, age 77, residence in Alabama. 이러한 부분은 에밀리오 에스테베스가 주연했던 프리잭과 같은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부유한 자의 뇌가 가난한 자의 몸을 구해서 영생하려는 내용이 불청객의 특정한 모티브와 겹치기도 합니다. 초지일관 위압적인 말투로 영어를 구사하는 포인트맨의 모습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불평등한 역학관계가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의 조롱 섞인 말 속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계급 문제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사실 좀 더 정색하고 이 영화를 뜯어보면 불청객이 의외로 상당히 정치적인 영화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88만 원 세대의 실업 문제,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 체제하에 국제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당히 논쟁적인 작품일 수 있다는 거죠. 올 들어 유달리 88만 원 세대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속에서 현실 문제를 다뤘던 내 깡패 같은 애인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반가가 코미디 형식 속에서 현실 문제의 실업 문제를 다루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다시 불청객으로 돌아가서 일명 88만 원 세대의 3인방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연히 포인트맨의 약점을 알게 된 자취방의 세 남자는 함께 전의를 다지는데요.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집안에 있던 온갖 잡동사니들이 총출동됩니다. 포인트맨은 은하계 중심의 블랙홀에 사는 일종의 저승사자다. 예전에 그는 일개 악덕업자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문어발식 사업 확정과 시장 포화로 경영이 힘들어지자 무서운 초능력을 이용하여 백수들의 수명을 불법 강탈하면서 은하계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당이 되었다. 이상 지라시를 통해 알게 된 포인트맨의 모든 것이다. 그러나 그놈에게도 약점이 존재한다. 포인트맨의 약점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사이에 어느덧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I'm a businessman. 또다시 이들 앞에 포인트맨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세 남자는 이전에 나약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뭐라는 거죠? 우리 수명... 여전히 영어 못 알아듣는 것만 빼고 말이죠. 세 남자의 생명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려는 포인트맨의 음모에 맞서서 88만 원 세대 3인방은 취업보다도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청객은 단점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조악한 특수효과 외에도 플롯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액션이나 디테일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자기 희화는 있어도 자기 모멸이나 자기 연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에서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마도 100가지는 넘었을 그런 환경 속에서 이응일 감독은 끝까지 즐겼고 결국 끝까지 영화를 완성해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응원하고 싶은 것은 주류 충무로 SF 영화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골방에서는 이런 대단무쌍한 장면이 영화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결국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장르가 SF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SF 장르에서조차 중요한 것은 제작비가 아니라 창의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신뢰가 아닌가 싶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불청객을 극장에서 보실 때는 본편을 다 보신 이후라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끝까지 이 영화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 속에도 이 영화만이 갖고 있는 개성과 유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왔어요. 오래 있을 거예요. 이은희 아줌마, 선인의 막내를 3년 동안 봐줬대요. 이혼해서 혼자 살고요. 앉으세요, 이쪽으로. 재벌집 훈의 가정에 하녀로 들어가는 이혼녀 은희.
피아노 누가 치는 거예요? 자신의 보통의 삶과는 너무도 다른 초호와 상류층의 모습에 낯설어 하면서도 긍정적이고 순수한 은희는 성실하게 훈의 가족을 보좌한다. 갖고 가. 최고급 상류층의 집. 이 영화의 주 배경인 만큼 영화의 각종 미장센들도 호화롭기 그지없는 영화 하녀. 영화의 디테일에 관한 의견을 기자들에게 들어보자.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얼마나 내공이 있는 영화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누가 안 그런데 이 하녀는 원작에 대한 이야기도 워낙 많이 들었고 원작은 물론 이걸 보고 나서 봤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너무 후다닥 만든 거 아닌가. 네,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끔 재벌가를 그린 소설에도 보면 잘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부자들은 이렇게 살겠지 하면서 적어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 영화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 보는 내내 감정이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사실 인테리어는 크게 중시해서 봤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0.00001%에 속하는 사람들의 캐릭터를 잡아내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보긴 했어요. 예를 들면 베토벤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 실제로 우리 알고 있는 재벌가의 그 3세들 중에 이 피아노 잘 치는 분들도 좀 많죠. 그러니까 이 피아노를 친다는 것 또는 클래식에 대한 조예가 있다는 건 그만큼 깊이 있는 교육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비싼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느냐보다도 그런 정도의 피아노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이 한가한 여유가, 잉여력이 있다는 거. 이거 부자의 상징일 수 있고요. 또 적포도주를 하나 달라.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많은 그 재벌가 자제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디테일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물론 그 실제 재벌가의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약간 오버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추측에서 이정재 씨가 와인 마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작가나 감독의 취향에서 나오는 건지 그들이 예상한 거에서 나오는 건지 약간 생뚱한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재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어색했는데 전반적으로 캐릭터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안에서의 삶을 상상만 하지 실제로 대통령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잖아요. 많은 것들이 상상의 산물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그 상상은 현실에서의 이 근거의 조각들을 더해서 거기에 약간 윤활유를 덧붙인 거지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행동할 것 같다는 개연성을 관객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 개연성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인집 남자 훈은 어느 순간부터 은희를 야릇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들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훈의 장모는 은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인다. 이 영화의 원작은 김기현 감독의 1960년도 작품 하녀. 과연 원작과 리메이크 이 두 작품의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 원작의 하녀는 굉장히 화면도 좀 떨어지고 연기도 어색하고 이렇게 애정씬이 나올 때 이렇게 짜자잔 이런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색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 하녀라는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준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꼭 높은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권력이 생성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영화여서 이번 하녀에서는 그것의 현대판을 좀 찾고 싶었는데 전혀 권력의 생성 이런 의미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저 신부는 바뀔 수 없다 이런 메시지만 받은 것 같아서 조금 씁쓸했어요. 사실 저는 그 김기현 감독님의 하녀와 임상수 감독님의 하녀는 이제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접근 각도가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권력의 생성은 김기현 감독님 영화에서 나와야 됐겠지요. 당시에는 이 산업화 시대였고 부가 이제 생성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였고요. 반면에 지금은 이미 부는 세습되어 있는 상태고 어떻게 생성됐는지는 이제 아무도 궁금하지 않죠. 우리가 특정 재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묻지 않잖아요. 이제 그 부가 어떻게 세습되고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만 궁금해하죠. 근데 이번 이 시대의 부나 권력에 대한 고민의 핵심은 그 부에 짓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습되는 부 안에 있고요. 그 부 안에 사람들이 그 얽혀 있는데 그 부의 세습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실제로 우리 현대사를 잘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좀 불편했던 거는 그 임상수 감독의 영화가 대부분 그렇지만 지나치게 냉소적인 거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 이런 모습은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임상수 감독의 영화는 그 비판이 되는 대상을 비꼬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화를 보는 관객까지도 좀 비판합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흥행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는 좀 비판받을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뭔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좋지는 않았어요. 타고난 성실함과 부침성으로 은희의 하녀 생활은 다시 순탄해지는 듯 했지만 훈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안주인 헤라에게 발각되면서 은희의 하녀 생활은 위기를 맞는다. 한편 영화 속 훈이는 부유한 재산을 상속받은 상류층처럼 묘사되는데 한국에서의 부는 세습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두 기자가 충돌한다. 앞서서 기자님은 이제 아직도 여전히 그 계급적 상승도 가능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뭐 재벌가의 가족들이 투신 자살을 한다든지 뭐 신용불량자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든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버림을 받아서 그런 거긴 했지만 그런 얘기도 듣고 혹은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적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이제 자수성가형 부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있어요. 아직 있고 다른 서양보다는 우리가 그 길이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꿈과 기대를 짓밟고 있죠. 사실 저는 그 생각엔 좀 반대인데요. 한국 사회가 점점 계급적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단지 그 한 사람의 사례가 이 만인한테 설득력을 얻지는 못할진데도 한 사람의 사례를 놓고 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또는 자수성가할 수 있으니까 애써 보시라, 열심히 일해 보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위험한 발상은요. 그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끔 까먹어요. 노력을 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희망을 주지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심지어 그 공부하는 능력조차도 차이가 나고요. 그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 환경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절대로 따져볼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 사실 한국 사회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자꾸 희망을 얘기하는 것. 사실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신기주 기자님하고 저하고 아마 취재 분야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주로 대기업, 재벌가를 다루시고 저는 주로 서민들을 다뤄서 저는 맨주먹으로 딛고 일어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저도 일원 한 푼 없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성공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너무 심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기회들이 봉쇄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분야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거나 우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다들 좀 힘들어하죠. 감독님의 시선에 공감합니다. 저는. 근데 물론 감독님이 너무 지나치게 그 냉소적으로 그리신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불편합니다만 그러나 그 시선만큼은 찬성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잃은 것을 다시 찾기 위해 훈의 가정을 위협하는 은희. 그녀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여영, 신기주의 타인의 취향. 영화 하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근한 인상만큼이나 우리에게 깊이 있는 노래를 들려주는 가수이자 CM송의 대부인 김도향. 40년을 맞은 그의 음악 인생만큼이나 그의 생에 잊지 못할 영화 한 편,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그 학교에서 그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가 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추천하기로 했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평탄하게 그 가수로 잘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느 그때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참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가 많아요. 참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야 돼 하는 결정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죠. 세인은 모래먼지가 날리는 황량한 서부를 배경으로 정의와 평화를 지키려는 한 사나이와 소년의 우정을 그린 영화다. 젊은이의 양지로 친숙한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색채 데뷔작으로 리얼리즘 터치와 서정미가 듬뿍 풍기는 서부극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Gosh almighty, that is good! 그 농부가 그 시내에 가서 아주 수모를 당하고 이 사람이 사실은 총을 포기했던 이 사람이 다시 총을 탁 닦아서 주머니에 차고 그 시내 술집에 나가서 잭 페렌스와 탁 맞붙는 거예요. What have you heard, Shane? I've heard that you're a low-down Yankee liar. Prove it. 총을 뽑아서 팡 쏴 죽이고 탁 그 애기 머리 한번 쓰다지고 난 간다 그러고 탁 떠나는, 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도 그냥 탁 마음을 툭 잘라서 가는, 그 멋있는 사나이. Please, why not? I gotta be going home. Why, Shane? Man has to be what he is, Joey. Can't break the mold. I tried it and it didn't work for me. Now you run on home to your mother and tell her everything's all right. There aren't any more guns in the valley. Shane. It's bloody. You're hurt. I'm all right, Joey. He never even cleared the holster, would he, Shane? 꼬마가 나와가지고 참 끝까지 좀 같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 말을 못하고 떠나는 세인을 향해서 그냥 세인 하는 그 외침, 그게 아주 강렬하게 유행어처럼 서로 뭐 얘기하다가 쌩 그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잭 페렌스 같은 명배우죠. 그 사람의 그 미소라든지 그 장갑으면서 조소하는 그런 표정들은 참 일품이었죠. 지금 생각해도요. 그래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역시 그 휴머니티가 굉장히 서정적으로 잘 살아있는 게 세인이. 그러면서 어느 영웅담이거든요. 남성의 마음 뒤의 심리 묘사도 이렇게 그 천박하게 확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누르다가 마지막 그 악당과 총격전을 벌일 때도 결국은 살인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이 뭘 좀 잘못되긴 했으면 내가 죽일 정도인가 그런 고뇌가 그런 휴머니티가 잘 표현되고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 음식 같은 거예요. 음식. 예술의 비빔밥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비빔밥에 이렇게 정화된 좋은 진짜 비싸고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때마다 행복감이 바로 영화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영화의 지명혁 교수입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는 제목이 주는 뉘앙스만큼이나 이국적인 분위기의 배경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주제곡의 선율과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면서 상처받은 이들의 희망과 행복을 다룬 아주 따뜻한 영화입니다. Hey, what's going on? Well, where's the coffee machine? 라스베가스 근처의 황량한 사막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브렌다. You won't believe this, but I forgot it again. If you don't cut this shit out, I'm leaving. 그러나 그녀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Hi, Mom. Mom, that's Zach. He's totally rad. Mom, I have like this little problem. See, we want to go to this concert, but like. 남편은 떠나고 딸마저도 생존을 위한 엄마의 수고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 중년 여성 브렌다는 삶의 허무함에 괴로워하지요. 그런데 이때 황량한 모래바람 사이로 나타나는 독일 관광객 야스민. 야스민 역시 남편과 크게 다툰 후 홀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운명적인 조우. Debbie's a real little witch with that needle. See you next time, you little devil, you.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Rudy. 모텔에는 브렌다 이외에 두어 명의 손님이 더 묵고 있었죠. 어느 날 브렌다는 야스민이 실수로 가져온 남편의 트렁크를 보고 그녀를 의심하게 됩니다. 기어이 공권력을 호출하는 그녀. 하지만 야스민에겐 딱히 수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Where is he? Who? Brenda's husband. They had a fight. It's Alicia. 브렌다의 처지를 짐작하는 야스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녀는 브렌다를 위해 모텔을 정돈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가 적지 않은 브렌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I thought you would like it. 이 영화의 주제곡 Calling You. 제베타 스틸의 이 애절한 노래는 외로이 버려진 한 여인에 대한 위로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기점으로 이곳의 황량한 모텔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털어박혀 있는 유배지에서 하나의 평온한 가정과 같은 곳으로 변모해 갑니다. 야스민은 브렌다의 자녀들과도 자상하게 교감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유쾌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Magic. You too? 마술을 계기로 야스민에게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브렌다. 차츰 성대해지는 마술과 함께 모텔 역시 날로 번창해 갑니다.
Hi, lady. Nice to see you. Hello, Sheriff. Well, I thought you'd be back in good old Europe by now. You working here? Well, she's just helping out, Arnie. Then she needs a green card. You know that. But she's not working. And your tourist visa's expired? Look, I'm sorry. I'm gonna have to report it. 불현듯 찾아온 현실의 벽에 당황하는 브렌다와 야스민. 오해와 편견 끝에 교감하게 된 이들의 마음은 어렵게 열린 만큼 그리 쉽사리 닫히진 않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갑작스런 공허함과 고독이 찾아온다면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바그다드 카페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장 코엔 형제의 1994년작 허드서커 대리인. 허드서커사의 워링 허드서커 회장이 돌연 자살한다. 머스버거 이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고 노빌은 훌라후프를 발명하며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1994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던 이 영화는 미국 자본주의 사회와 기성세대들을 신랄하게 풍자한 블랙 코미디 영화로 고전 영화들의 장면 패러디와 카메오 출연이 많아 숨은 그림을 찾듯 배우들과 장면들을 찾아보는 것도 영화의 또 다른 재미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을에 시작 무렵에 시네마 천국을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다음 계절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즘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릴 영화 어쿠스틱의 OST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새로운 계절인 11월의 첫 주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 네 곁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구름이 흐르면 네 곁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푸르르 푸르르 브로콜리